우리 동네 PC방 경쟁이 치열하다. 나는 서울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동네 PC방이 지금 난리다. A PC방이 오픈 기념으로 1시간당 500원. 을 선언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B PC방도 나도 1시간에 500원. 을 선언했다. 이게 마냥 좋은 게 아닌 게 PC방 사장들이 어떻게든 PC방 값에 못 받은 돈을 음식값에 녹이려고 음식값이 엄청 높다. 라면 5,000원, 음료 3,000원, 이것만 해도 벌써 8,000원이다. 이 돈이면 차라리 국밥을 사 먹는 게 맞지. 그래서 PC방 옆에 국밥집이 엄청 핫하다. 크크크크크. 그리고 이 싸움을 1년째 하고 있어서 나는 휴일만 되면 밥 먹고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다. 크크크크. 10시간 게임을 해도 5,000원? 이건 못 참지. 우리 동네 PC방 사장님들께서 계속 경쟁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늘 착하게 살아왔다. 남들이 부탁하면 싫다는 말 못하고 나도 힘든데 도와달라면 웃으면서 손 내밀었다. 불편한 상황에서도 분위기 깨기 싫어서 참고 누가 상처받을까 조심조심 말하고 행동했다. 그렇게 살면 언젠가는 좋은 일로 돌아올 거라 믿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무시였다. 내가 양보하면 당연한 사람이 됐고 배려하면 호구가 됐다. 힘들게 도와줘도 고맙단 말 한마디 듣기 어려웠다. 내가 못나서 그런가 싶어 자책도 해봤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틀린 건 아니었다. 다만 착한 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다. 왜 착한 사람이 상처받아야 할까? 왜 남을 배려한 사람이 바보가 되어야 하지? 나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냥 착하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나를 지키기로 했다. 거절도 하고 힘들 땐 안 되라고 말할 거다.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나를 잃으면서까지 착할 필요는 없으니까 너희들도 나 같은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줘. 같이 이겨내자. 렌트카에서 제발 담배 피지 마라. 손님들이 차를 반납하고 청소를 하려고 문 여는 순간 담배 냄새가 코를 찌를 만큼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손님에게 바로 전화했지. 고객님 차량 안에서 흡연은 위약금 15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증거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차 시트 아래에 떨어진 담배 꽁초랑 블랙박스에서 차량에서 담배 피는 장면 녹화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창문 조금 열고 환기시키면 금방 냄새 빠질 것 같은데 다음부터 안 필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고객님 환기로 간단하게 없앨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객님이 주신 위약금으로 차량 전체 클리닝 해야 하는데 3시간 소요되고 다른 손님들도 차량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지. 그랬더니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제 친구들도 사장님 렌트카에서 담배 많이 폈다고 하는데 보내면 되잖아요. 진짜 째째하게 구네. 고객님 렌트카는 흡연실이 아닙니다. 다른 고객님을 위해서 배려해 주셔야죠. 결국 위약금 15만 원 받고 마무리되었다. 제발 렌트카 이용 중에 담배가 피고 싶다면 제발 밖에서 내려서 담배 펴주세요. 제 전 여자친구는 화류계 여자였습니다. 아는 형들이랑 술 한잔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형이 집에 가기 너무 아쉬운 나머지 노래방에서 핫타임만 놀고 갈래?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평범한 노래방을 가는 줄 알고 따라갔는데 느낌이 조금 안 좋았어요. 노래방 복도에는 원피스를 입은 여자들이 줄 서 있었고 얼마 뒤에 저희 방에 들어와서 서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한 여자를 앉혔는데 정말 재밌고 즐거웠어요. 오빠 뭐하다 오셨어요? 오빠 재밌다. 얼굴도 제 스타일이고 무엇보다 리액션을 잘 해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끝날 때쯤에 그녀의 번호를 따고 우리는 며칠 연락을 하고 정식으로 사귀기로 했어요. 한반년 정도 지났을까? 그녀가 밤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화류계에서 일을 하는 걸 친구가 제보해줘서 알았어요. 오빠 미안해. 사실 1시간에 10,000원씩 받으면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 노래방에서는 1시간만 앉아있어도 5만 원은 주는데 딱 생활비만 벌 정도로 일하면 안 될까? 저는 결국 그녀랑 헤어졌고 우연히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동네에 네일샵을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녀는 네일샵을 차리려고 화류계에서 일을 한 거였어요. 그녀를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화류계에서 일한 돈으로 차린 네일샵은 과연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요? 현금 결제 강요한 택시기사 참교육설. 택시를 탔는데 목적지를 도착했을 때 기사님이 현금으로 결제 부탁합니다. 라고 하시길래 저 현금 없는데 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기사님께서 내가 밥을 사 먹으려고 하는데 현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현금 결제 가능할까? 라고 말하더라고. 나는 현금도 없고 카드밖에 없어서 사장님 카드 결제 거부 120번에 신고하면 과태료예요 라고 말하니까 택시기사가 다 먹고 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밥 사 먹으려고 현금 부탁했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 그래서 나는 현금이 없다고 하니까 기사님께서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주시더라고요. 현장 녹음하고 기사님 계좌번호 저장하고 그 다음날 바로 신고했습니다. 이거 제가 예민한 건가요? 내가 호텔 뷔페 안 가는 이유. 내가 몇 년 전에 꽤 유명한 호텔 뷔페에서 아르바이트 했었어. 거기 분위기 좋고 유니폼도 멋지고 손님들도 막 와인 마시면서 예쁘게 먹고 그런 데였어. 근데 하루는 내가 진짜 충격 먹은 일이 있었어. 그날도 평소처럼 접시 치우는 일을 하고 있었어. 손님들이 먹다 남긴 접시를 설거지실에 갖다 놓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버리는 줄 알았던 음식이 안 버려지더라. 이상해서 봤음. 조리장 한 명이 먹다 남은 초밥 접시를 모으더니 밥을 떼고 생선만 따로 빼주는 거임. 그거를 작은 통에 담고 다시 초밥 섹션 주방 쪽으로 가져가는 거 봤음. 처음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음.
근데 그걸 매일 정기적으로 하더라. 초밥 위에 올라간 연어, 광어 같은 애들 중에 상태 괜찮은 애들만 골라서 다시 밥 위에 얹고 새로 만든 척 내보내는 거였음. 한마디로 재조립한 초밥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던 거임. 그뿐만이 아님. 튀김 같은 것도 손님들이 많이 안 먹고 남긴 거 모아서 바삭하게 다시 튀겨서 다시 내놓았음. 겉은 바삭하니까 사람들이 구분 못했던 거지. 가장 소름 끼친 건 그 조리장이 신입한테 이건 원가 관리 잘하는 법이야. 너도 알아.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임. 진짜 그거 보고 너무 충격 먹어서 그날 퇴근하고 바로 문자로 그만두겠습니다. 보내고 안 나감. 이후로 호텔 뷔페는 그냥 안 가게 됐음. 나는 엄마랑 단둘이서 산다. 실수령 235만 원의 야근 수당 따위 없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중 3일을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한다. 한 달에 두세 번 야근은 필수다. 회사 생활 6개월간 집에 오면 엄마랑 대화할 시간도 없다. 주무시거나 잠잘 준비하시거나 저녁에 엄마랑 같이 밥 먹은 게 손에 꼽을 정도다. 맨날 엄마는 홀로 저녁 식사하고 나올 때 밥 먹으라고 밥 차려놓고 기다리다가 지쳐 주무신다. 퇴사할 때 대표님한테 솔직하게 말했다. 엄마랑 밥 한번 제대로 먹고 싶다고, 집에 가서 대화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관둔다고 했다. 이 회사 들어와서 엄마하고 저녁 밥 한번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표는 네 미래를 위해서 버텨보는 건 어떠냐라고 하신다. 진짜 열받더라. 그래서 가족한테 최소한도 못하는데 미래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하니깐 그냥 알았다 하더니 2주 뒤에 퇴사하는 걸로 한다 하더라. 암튼 퇴사하고 어머니랑 제대로 된 식사를 하니깐 어머니 표정이 밝아지시고 너무 좋아하신다. 나 퇴사 잘한 거 맞지? 직장에서 퇴근 후 언제나 쌩 어디론가 없어지는 직원이 있습니다. 저도 뭐 다른 동료가 퇴근하고 뭐 하는지 별 관심 없으니까요. 하지만 회식도 거의 참석 안 하고, 사람은 참 착하고 부침성 좋고 서글서글한데 막상 퇴근 후 업무가 아닌 일엔 절대 시간을 안 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퇴근하고 뭐 하길래 그렇게 집에 빨리 달려가는 거야? 근데 대답이 어머니가 빌딩 청소해요. 근데 혼자서 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퇴근 후 달려가서 같이 일해요. 그거 들을 때 좀 놀랐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느낌. 근데 더 놀란 건 사무실 직원들 반응이었습니다. 뭐야 그런 거였어? 그럼 오늘 다 같이 가서 도와주고 회식하러 갈까? 이렇게 서로 도와주려고 나서더라고요. 사회생활 열심히 하길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전기세 빌런? A, B, C는 셋이서 자취방을 같이 씀. 방은 따로지만 전기세, 수도세, 와이파이 등은 전부 n분의 1. 서로 생활 방식은 다 달랐지만 조용히 잘 지내고 있었지. 그런데 어느 여름부터 전기세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나옴. 처음엔 에어컨 때문인가 싶었지만 가을이 와도 요금은 그대로. A랑 C는 평소에 불도 아껴 쓰고 기기 플러그도 뽑고 다녔는데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다 A가 어느 날 B 방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음. 그 순간 전기세의 모든 비밀이 풀렸지. 노트북 2대 플러스 모니터, 공기청정기, 제습기, 간접조명, 전기방석, 계절은 초가을임. 멀티탭에 기기들이 주렁주렁, 심지어 아무도 없음. 그야말로 혼자서 가전제품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야. A는 그날 저녁 조심스럽게 B에게 말했어. 요즘 전기세 너무 많이 나와서 혹시 방기기들 꺼두는 건 어때? B는 처음엔 아, 그래? 하더니 그 표정 싹 바뀌면서 이렇게 말함. 내가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닐걸. 전기세야. 어차피 같이 내는 건데. 그걸로 뭐라 하면 좀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야? 결국 A랑 C는 전기세만 따로 계산하자고 제안함. B는 씁쓸한 표정만 지었고 몇 주 뒤 말도 없이 짐 싸서 나감. 남긴 건 전기요금 고지서랑 단톡에 이 한마디. 친구끼리 전기세까지 따지는 거 보니까 정 떨어지더라. 나도 공직을 잘하니 민원 넣을 때 진상되더라. 올 아버지 농업용 저장고 신청 떨어졌다고 하시더라. 그 신청서를 내가 대신 써주고 구비서류도 칼처럼 편집해 넣은 그시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왜 떨어졌는지 물어보니 개인정보 보호 드립침 크크크. 내가 신청서 들어온 거 개인정보 가리고 정보 공개하라고 정보 공개 청구함 첨에 뭔 이상한 사유로 거부한다고 전화가 옴장난하냐고 내가 비웃어주고 그쪽도 감사실에 정보 공개 거부한 거 신고함. 그러자 다시 시 담당자가 전화와서 언제까지 준비해준다고 약속받은 서류는 줄 수 없고 와서 보라더라. 가보니 개인정보 하나도 안 가리고 신청서류 그대로 내놓. 내가 신청자 신청서 다 점검했는데 구비서류 빠진 놈들도 선정해놓고 지신참 선정 대상 아닌데도 뽑힌 놈. 신청서도 없는데 뽑힌 놈 가관임. 내가 이렇게 찾아내니까 팀장이 좆된 거 알고 와서 다음에 올 아버지 뽑아준다고 직원이 실수가 있었다고 그러더라. 그거 내 폰에 그대로 녹음해서 도 감사팀에 보내줌. 그 뒤로 죄송하다는 전화가 그쪽 과장한테도 오고 무조건 죄송하다고 그러더라. 왜 직원이 사과 안 하냐고 그러니 직원이 전화해서 억지로 사과하는데 뭔가 불만 있는 목소리길래 국민신문고에 정식 민원 제기하고 감사원에도 신고 전화하고 그 뒤로 담당 직원 바뀌고 사업자 선정 다시 해서 아버지 선발됨 크크크. 나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어느 더운 여름 오전 중년 여성 손님 한 분이 카운터로 다가오더니 말하더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요?
얼음은 진짜 하나도 넣지 마세요. 아예요. 나는 순간 멈칫했어. 아이스인데 얼음이 없으면 그게 그냥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닌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쭙지. 그럼 따뜻한 아메리카노로 바꿔드릴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표정 굳히시더니 딱 잘라 말하셨어. 아니요. 메뉴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맞고요. 대신 얼음만 빼달라는 거예요. 차가운 것도 싫어요. 따뜻하게 해주세요. 순간 머릿속이 멍했지만 정수기 뜨거운 물 살짝 섞고 얼음 없이 만들어서 드렸다. 그렇게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이에서 3분 뒤 다시 카운터로 오셨다. 컵 들고 얼굴은 잔뜩 찡그린 채로. 저기요. 이거 왜 이렇게 차가워요? 얼음 안 넣었다면서요? 이거 얼음 넣었다가 뺀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심으로 숨 멎는 줄 알았어. 나는 얼음 1조각도 안 넣었고 그냥 미지근하게 만든 건데 그분은 얼음이 스며들었다며 입이 얼얼하다고 주장했고 결국 환불 요구 플러스 본사 민원까지 넣으심. 그날 이후로 난 얼음 없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라는 말만 들어도 숨부터 들이마시게 됐어. 진짜 얼음보다 더 차가운 손님이었어. 공용 욕실 샴푸 빌런 3월 2일 이사 완료. 드디어 혼자 사는 줄 알았던 자취의 낭만. 현실은 2인 1욕실 쉐어하우스. 월세 싸서 참는다. 방 배정 받고 룸메랑 인사도 나름 괜찮게 했고 욕실도 나눠 쓰는 거지만 깔끔하고 무난. 그래서 내 샴푸, 린스, 바디워시를 세면대 옆 선반에 정갈하게 놨다.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산 3만원짜리 저자극 허브 샴푸. 향도 좋고 거품도 잘 나고 내 자취 인생 최고의 만족템이었다. 딱 3일 갔다. 3월 5일 샤워하다가 문득 샴푸 양이 줄어든 걸 느낌. 내가 많이 썼나 싶었는데 이상하게 린스도 좀 적어짐. 기분 탓인가 싶어서 넘어갔음. 3월 6일 이젠 바디워시도 줄어있다. 절대 내 착각 아님. 이쯤 되니까 불안해서 샴푸 용기 뒤쪽에 손톱만한 눈금 표시 살짝 해둠.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다. 진짜 누가 쓰고 있음. 3월 8일 눈금 3cm 내려감. 린스도 2펌프 사라짐. 내가 쓰지도 않은 날인데. 그날 밤 샤워하고 나오는 룸메비와 마주침. 근데 그 사람 머리에서 완전 익숙한 향이 올라옴. 그 향은 내 샴푸에서만 나는 향인데 혹시 욕실에 있는 샴푸랑 린스 누가 쓰셨을까요? 공유 물품은 아니고 제 개인 건데 헷갈리셨다면 말씀해주세요. 형 거였어요? 크크크크. 공용인 줄 알았어요. 너무 향이 좋아서 몇 번 썼는데 미안요. 근데 형 그거 어디서 사셨어요? 저랑 너무 잘 맞아서 크크. 이거 지금 내가 제품 리뷰 써달라고 부탁한 적 없는데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악에 없는 도둑이라는 걸. 다음날 아침 나는 욕실 선반 위 모든 제품에 이름 적은 라벨 붙이고 샴푸는 잠금 펌프 용기로 갈아탔다. 계란말이 그릇 사건? 자취 3년 차인 나 혼자 살다 보니까 밥도 혼자 먹고 반찬도 직접 해먹는 스타일이야. 요리 좋아해서 가끔 기분 내키면 좀 많이 만들어 놓고 냉동도 하고 가끔은 이웃한테도 나눠줬거든. 같은 층 사는 비아줌마한테도 한 번은 계란말이 하다가 남아서 한 덩이 정도 줬지. 아, 혹시 계란말이 좋아하세요? 조금 남아서 드릴게요. 그랬더니 진짜 세상 해맑게 웃으시면서 어머, 너무 좋아하죠. 요즘 입맛 없었는데 진짜 감사해요. 이러시는 거야. 기분 좋더라. 그릇에 예쁘게 담아서 드렸지.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였어. 벨이 울려서 나가봤더니 비아줌마가 그때 계란말이 담아줬던 내 그릇을 들고 서 계시더라고. 혹시 오늘도 뭐 하시는 거 있어요? 이 그릇 여기 둘게요. 그릇을 돌려주시는 게 아니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두고 간다는 느낌이었어. 나도 당황해서 그냥 하하 오늘은 별로 하고 넘겼지. 그 뒤로 며칠은 조용하길래 그냥 웃긴 해프닝이라 생각했거든. 근데 어느 날 진짜로 계란말이 만들고 있었는데 또 벨이 울리는 거야. 열었더니 그 아줌마 다시 와서 말도 안 하고 그릇을 양손으로 딱 내미는 거야. 혹시 오늘은 뭐 하셨어요? 지난번 거 진짜 맛있었는데 딱 제 스타일이더라고. 그 순간 나 진짜 계란말이 뒤집다 말고 멘붕. 그래도 정중하게 오늘은 제가 먹으려고 해서요. 죄송해요. 했지. 그랬더니 아주 쿨하게 이러시더라. 아, 그럼 괜찮아요. 남는 거 생기면 이 그릇에 담아만 주세요. 설거지는 제가 집에서 할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릇은 결국 내 손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그날 이후 계란말이 팬을 봉인했다. 치킨 한 조각 빌런? 주인공 A는 친한 대학 동기들과 셋이서 자취방을 같이 쓰는 중이었어. 각자 방은 따로지만 거실과 부엌, 냉장고는 같이 쓰는 구조였지. 생활비는 나눠 내지만 음식은 자기 돈으로 각자 사 먹는 게 원칙. 어느 날 A는 시험 끝난 기념으로 자기 돈으로 혼자 치킨을 시킴. 오랜만에 뼈 치킨 플러스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거기에 콜라까지 시켰어. 기분 좋게 TV 보면서 한 조각 딱 베어문 그때 B가 등장. 치킨 시켰어? 우와 냄새 죽인다. 아 딱 한 조각만 먹어보면 안 돼? 진짜 한 조각만. A는 사실 좀 귀찮았지만 진짜 한 조각만 이라니까 그냥 줬어. 날개 하나. 근데 그 다음 말 이건 살이 너무 없네 크크크. 그럼 이거 한 입만 더. 그리고 그 한 입이 순살 하나 허벅지 하나까지 확장됨. 다음 날도 비슷한 일이 반복됨. A가 컵라면 먹고 있음. 국물만 좀 마셔볼게.
A가 삼각김밥 먹으려 함. 하니만 제발. 근데 진짜 핵심은 치킨이었음. 그날도 A는 속상한 일이 있어서 야식으로 혼자 시켜 먹고 있었는데 이번엔 B가 등장도 안 하고 이미 먹고 감. 거실 식탁에 놔둔 치킨 상자 열어보니까 딱 하나만 남아있고 살짝 쪽지 적혀 있었음. 미안유 진짜 배고팠어. 딱 2조각만 먹었어. 다음에 커피 하나 사줄게. 딱 2조각. 이 허벅지 플러스 날개였고 A가 아끼던 양념 찍먹 소스는 바닥까지 긁혀 있었음. 이쯤 되니까 빡친 A는 톡방에 글 남김. 야, 우리 음식은 각자 사서 먹기로 한 거 기억하지? 치킨이건 뭐건 좀 허락 받고 먹자. 진짜 한 입만 계속 반복되니까 스트레스야. 근데 그 빌런 B가 남긴 대답은 기적이었어. 헐 그렇게까지 스트레스였어? 나 진짜 그냥 친해서 그런 줄 알았지. 너 치킨 혼자 다 먹는 거 보면서 나만 안 친한 줄 크크. 너만 치킨 다 먹는 거 이꼬르 정 없음. 논리의 전개. 소름 돋는 감정 역공에 A는 말을 잃었고 그 이후로는 치킨 시킬 때 꼭 방 안에서 몰래 먹게 됐다고 함. PC방 알바 괴롭히는 게 왜 이리 재밌냐? 내가 다니는 PC방 알바생은 성격 이상한 남자였는데 오늘 PC방을 오니까 예쁜 알바 누나로 바뀌어 있었다. 근데 이 누나 뭔가 내 스타일이다. 키도 150 정도밖에 안 되고 긴 머리에 완전 내 스타일이다. 나는 태어나서 여자랑 말도 해본 적이 없는 방구석 진달아서 어떻게 하면서 말을 걸어야 할지 고민했다. 주문하신 짜파구리요. 주문하신 치킨마요 덮밥이요. 주문하신 소떡소떡이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나에게 말을 걸게 만들어서 나라는 존재를 알리는 방법이다. 다시 재부팅 해보세요. 닦아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나에게 찾아오게 하는 방법이다. 이 정도로 나를 알렸다면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를 기억할 것이다. 알바 누나 퇴근 시간까지 게임하다가 퇴근하면 가서 본격적으로 말을 걸어봐야 할 것 같다. 한 6시간 정도 게임하니까 알바 누나가 슬슬 퇴근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나의 시간인가. 모니터 화면으로 얼굴을 확인하고 알바 누나를 따라 나갔다. 저기 앞에 나의 아기 고양이가 지나가고 있다. 누나, PC방 알바 누나가 나를 보더니 도망을 가는 거다. 결국 누나랑 말을 못했다. 괜찮아, 내일 다시 하면 되지. 그렇게 부푼 마음을 가지고 알바 누나를 보러 다음날 PC방을 다시 갔다. 그런데 PC방 블랙리스트가 됐다고 사장이 나가라고 하는 거다. 아니 님들아, 사랑하는 게 블랙리스트까지 만들 정도로 큰 잘못한 거야? 일본인 여자친구 만드는 방법. 본 이야기는 한일 커플 키티 채널에서 참고를 한 영상입니다. 첫 번째, 헬로톡.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어플이지만 생각보다 한국인 남자친구를 찾는 일본인 여자가 많다. 그리고 번역 기능이 있어서 일본어를 할 줄 몰라도 괜찮다. 두 번째, 트위터. 트위터에서도 한국인 남자친구를 찾는 일본인 여성들이 많다. 트위터는 사용자가 많아 일상도 공유할 수 있고 공통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어. 한국에서 트위터의 이미지는 음지이지만 일본에서는 트위터를 많이 쓰니 걱정하지마. 마지막, 교류회.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일본 여성들이 오프라인에서 한국 남자를 만나는 방법 중 하나야. 한일 커플 키티도 교류회에서 만났대. 아무래도 어플은 이상한 사람이 많으니 안전하게 모임을 선호하는 것 같아.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 일배하는 내 친구가 역사 만점 받은 썰. 내 친구는 일배에서 역사를 이상하게 배웠다. 일제강점기가 왜곡된 역사라고 친구들을 선동하고 다닌다.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을 호출해서 학부모 상담을 했다. 결과는 교내 봉사 3일. 시간이 흘러 어느새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 됐다. 첫 번째 시간은 역사 시간이었다. 시험 범위는 일제강점기부터 근현대사까지였다. 나는 긴장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교과서를 보고 있었다. 근데 일배하는 내 친구는 편하게 떠들고 있는 것이다. 방해를 해서 너무 화가 나서 야, 넌 공부 안 하냐? 한마디 했다. 그랬더니 나한테 나는 역사 공부 안 해도 너보다 점수 높을걸? 크크크. 이렇게 나를 조롱을 했다. 결국 시험 시간이 되었고 내 친구는 10분도 안 돼서 문제를 풀고 잠을 잤다. 시험이 끝나고 점수를 확인했는데 2등급이었다. 휴, 그래도 2등급이라 다행이네. 크크크크크크크크크. 나는 1등급인데. 일배하는 내 친구가 역사를 1등급을 받은 거다. 이상해서 어떻게 1등급인지 물어봤더니 내가 아는 역사에서 반대로 풀면 정답이다 이기야. 크크크. 어릴 땐 교회가 따뜻한 곳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죄인도 안아준다고 배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들이 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너는 죄인이야.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셔. 기도하면 너도 바뀔 수 있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데요?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내가 힘들다고 하면? 믿음이 약해서 그래. 상처받았다고 하면? 시험에 든 거야. 언제나 그들 말이 맞고 문제는 항상 나였어요. 내 존재, 내 감정, 내 생각 전부. 하나님은 널 사랑하신다. 그 말 정말 믿고 싶었어요. 근데 그 말이 그들 입에선 자꾸 독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결국 떠났어요. 신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부터. 지금도 믿고 싶어요. 진짜 사랑을 말하는 신이 어딘가에 있다고. 그분은 그런 방식으로 날 미워하지 않을 거라고. 어르신들 제발 반말하지 마세요. 나는 20대 평범한 대학생이다. 평일에는 학교를 다니고 주말에는 집 근처 카페에서 알바를 한다. 우리 매장에 자주 오는 할아버지 2명이 있는데 매일 나에게 반말을 한다. 아가씨, 차가운 커피 한 잔 줘봐. 약 좀 먹게 물 좀 줘봐. 등 저에게 반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님 정중한 언어 사용 부탁합니다 라고 하니까 요즘 어린 것들은 노인을 공경할 줄을 몰라. 야,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존댓말을 해야 해. 이러다가 할아버지들이랑 큰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컵 하나만 더 줘봐.
죄송하지만 매장에서는 여분 컵 제공이 어렵습니다. 달라면 그냥 줄 거지 왜 이리 말대꾸를 해. 사장 나오라고 해.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주변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주셔서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카페를 그만두었고 다시는 서비스직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손님들은 이제 카페에서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할아버지들 나이 많다고 반말하지 말아주세요. 너희들 맥도날드 더블 치즈버거 알지? 오늘은 더블 치즈버거 2배로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줄게. 맥도날드 매니저 5년 정도 근무를 했으니까 믿고 먹어봐. 더블 치즈버거에 패티랑 치즈만 넣어서 먹어봐라. 에? 소스 없이 무슨 맛으로 먹냐? 이 자식 먹으로 끌고 있네. 실제로 미국에서는 야채랑 소스를 빼고 먹는 햄버거를 플레인 버거라고 부른다. 나도 먹어보기 전까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한 입 먹자마자 천국 가는 줄 알았다. 맥도날드 가면 꼭 한번 먹어봐라. 그리고 꿀팁을 하나 더 알려주겠다. 주문한 음식을 자리로 가져다주는 테이블 서비스 꼭 이용해라. 이것도 정말 개꿀인 게 내가 앉은 자리로 직원들이 가져다준다. 주문하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자리에 음식이 있으니 완전 개꿀이다. 가능 좋으면 맥도날드 꿀팁을 더 알려줄게. 너희들 전남친 토스트 알지? 헤어졌는데 전남친이 만들어줬던 토스트가 너무 맛있어서 전남친한테 토스트 레시피 물어봐서 화제가 된 토스트야 얼마나 맛있었길래 전남친한테 연락했냐고? 내가 알려줄게. 식빵에 크림치즈 바르고 블루베리 잼 발라서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리면 끝이야. 여기서 식빵을 노릇하게 굽고 만들어주면 더 맛있어. 당근마켓 꿀팁. 너희들 당근마켓 꿀팁 알지? 당근마켓은 가까운 지역끼리 중고 물품 사고 팔고 하는 앱인데 내가 당근마켓에서 중고 물품 싸게 사는 법 알려줄게. 먼저 당근마켓에서 나의 당근 누르고 좀 내리다 보면 키워드 알림 설정이란 게 있는데 거기서 마누라, 아내, 여자친구 키워드 설정해 놓으면 마누라가 팔라에서 팔아요 같은 경우들로 싸게 살 수 있어.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귀여운 산책썰. 강아지랑 평소처럼 산책하는데 얘가 갑자기 풀숲으로 돌진함. 뭐야 하면서 따라갔는데 작은 새 한 마리가 같이 뛰어다니고 있었음. 둘이 막 장난치는 것 같아서 한참 구경했다. 강아지랑 새 둘 다 귀여워서 심장 폭발함. 세상에서 제일 평화로운 산책이었음. 너네 꿈에 보고 싶은 사람 나오게 하는 법 알아? 옛날부터 썼던 방법인데 흰 종이에 보고 싶은 사람 이름을 3번 쓰고 제일 좋아하는 향수를 뿌린 뒤 베개 밑에도 그리고 왼손은 가슴에 오른손은 베개 밑에 두고 보고 싶은 사람 이름을 3번 크게 외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잠에 들면 너 꿈에 너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온대. 아 맞다, 이거 할 때 기 약한 사람은 조심해야 돼. 이게 강령술이라고 귀신이 너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인 척해서 꿈에 나타나는 거라는 소문도 있거든. 나 이거 해봤는데 진짜 나옴. 한번 해봐. 이거 하지마 쌤, 귀신 부르는 거임. 너희들 딸기 우유의 비밀 알지? 우리가 평소에 자주 마시는 딸기 우유의 비밀이 있대. 바로 딸기 우유의 이쁜 색을 내기 위해서는 코치닐 색소라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색소가 선인장에 기생하는 연지벌레라는 기생충으로 만든 거야. 그리고 딸기 우유를 먹을 때 가끔 가다 씹히는 건더기들은 딸기가 아닌 연지벌레의 알이야. 이 색소는 딸기 우유뿐만 아닌 립스틱, 매니큐어에도 사용된다고 해. 너희들 어릴 때 착각했었던 거 있어? 일단 나는 박나래님은 김숙님, 외국은 미국, TV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자막 다는 줄 알았고 카드에 돈 무제한, 신호등은 수동, 공탕은 곰으로 만든 거, 남자는 파랑 여자는 핑크,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인 줄 알았어. 너네는 어릴 때 뭐를 노예했었어? 댓글로 알려줘. 실수로 만들어진 음식들. 첫 번째, 시리얼. 시리얼은 내과 의사인 켈로그가 환자들에게 줄 빵을 만들기 위해 밀가루 반죽을 만들고 압축기에 넣었지만 반죽을 압축기에 넣은 것을 까먹었고 반죽은 딱딱하게 굳었다. 그리고 이 반죽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롤러에 넣고 돌렸다. 그러자 딱딱하게 굳은 조각들이 나왔고 그 조각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시리얼이다. 두 번째, 브라우니. 브라우니는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박람회에서 디저트를 준비하던 베르타라는 파티셰가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다 실수로 베이킹 파우더를 넣지 않았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오븐에 구워져 부풀지 않고 쫀쫀한 식감이 나왔다. 그리고 베르타는 버리기엔 아까워 지인들에게 나눠줬고 생각외로 지인들 반응이 좋았다. 이후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브라운이라고 불렸다. 세 번째, 대패 삼겹살. 대패 삼겹살은 과거 백종원은 고기 덩어리를 직접 썰어 손님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려 했다. 고기를 써는 기계를 구입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 그 기계는 고기가 아닌 햄을 써는 기계였고 고기가 돌돌 말려 나오게 되었다. 이를 본 손님은 이게 무슨 삼겹살이냐? 꼭 대패밥 같다 라고 하여 대패 삼겹살로 이름을 지었다. 그동안 버거킹에서 못 받은 무료 혜택 이 영상 보고 꼭 받아가라. 버거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바로 가격이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중에서 제일 비싸다. 하지만 이 영상을 시청한다면 비싼 버거킹에서 무료로 혜택을 하나 받을 수 있다. 그건 바로 재료 추가 1회 무료이다. 토마토, 소스, 양상추, 피클 등 1회 추가가 공짜이다. 치즈, 베이컨, 패티 추가는 제외이다. 그리고 모든 재료를 1.5배 추가해주는 롤엑스트라도 무조건 이용해야 한다. 가격도 400원밖에 안 한다. 진짜 혜자다. 그리고 버거킹 꿀팁 한 가지만 더 알려주자면 무조건 앱 쿠폰으로 이용해서 먹어라. 매장 가격은 12.0원인데 앱으로 결제하면
9.0 원이거나 가끔 무료로 와퍼 단품을 공짜로 준다. 그리고 버거킹은 사이드 메뉴도 맛있어. 물론 사이드도 할인 쿠폰을 자주 뿌리니 꼭 참고해. 우리나라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탄핵되고 국무총리가 사퇴하고 경제부총리도 사퇴하고 대한민국 서열 4위 교육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면서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통령 권한 대행 대행에 대통령 권한 대행 대행 대행이다. 만약에 혹시 이주호 권한 대행도 탄핵 혹은 사퇴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은 누가 대행을 할까? 그 다음 순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도 알려줄게.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이 있다. 이러다가 충주맨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할 것 같은 생각도 든다. 2025년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진행하니 꼭 투표하길 바래. 임산부를 위해서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주세요. 나는 30대 초반 여자다. 나는 임신 4개월이고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아서 티가 나지 않는다. 요즘 나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받고 싶은 거다. 임산부 배지를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리를 양보해주지만 어르신들은 종종 자리를 양보해주지 않는다. 다른 곳 자리 많잖아. 거기 가서 앉아요. 임신한 게 뭐 별거라고. 나도 임신해봐서 아는데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잖아요. 임산부 배지를 받지만 모르는 척하고 자는 척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도와주셔서 자리를 양보받기는 해요. 아줌마 여기 임산부 배려석이에요. 저 여기서 다음에 내리니까 여기 앉으세요. 매번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눈치 보이고 저처럼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소심한 건가요? 정말 고민입니다. 댓글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파 카리나 SNS 논란? 에스파 카리나가 인스타에 개인 사진 하나 올렸음. 그냥 평소처럼 셀카 느낌이었는데 문제는 옷이었음. 빨간색 플러스 검은색 재킷이었고 가슴 쪽에 숫자 2가 크게 박혀 있었음. 캡션에는 장미 이모지 하나 들어있었는데 이게 논란의 시작이었음. 그걸 본 일부 사람들이 이거 대선 후보 누구 지지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석하기 시작함. 왜냐면 이번 선거에서 기호 2번이 국민의힘 후보였고 빨간색이랑 장미 이모지까지 겹치니까 정치적 의미로 보였던 거임. 이 얘기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논란 확산됐음. 아이돌이 정치색 드러내는 거 위험하다. 그냥 옷 입은 건데 과민 반응이다. 이런 식으로 의견 갈림. 카리나는 본인 팬 플랫폼인 버블에 글 올려서 해명했음. 정치랑 아무 관련 없는 그냥 코디 라고 설명함. 근데 그 해명 자체도 논란이었음. 왜냐면 논란이 터진 곳은 인스타인데 해명은 유료 구독 플랫폼에서만 했기 때문임. 일부 팬들은 사과하려면 공개적으로 하지. 왜 유료 버블에서만 하냐? 라고 반응함. 그 뒤로 인스타 팔로워 수 20만 가까이 줄었는데 이게 논란 때문에 빠진 건지 아니면 인스타그램 쪽 정리 작업 비활성 계정 정리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음.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너무 예민하다. 이게 왜 정치 논란이냐? 는 반응도 있었음. 한국 팬들 중 일부는 오해 살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는 입장도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카리나가 의도 없이 올린 사진 하나가 정치 논란으로 번졌고 공인의 SNS가 얼마나 민감한지 아이돌들이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었음. 악질 폰팔이 참교육설. 퇴근하고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실수로 핸드폰을 놓쳤다. 그런데 하필이면 내 핸드폰이 지하철 틈 사이에 빠진 것이다. 눈물을 머금고 결국 핸드폰을 바꾸기로 했다. 항상 갤럭시 폰만 쓰면 폰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폰으로 바꾸기로 했다. 회사에 연차를 쓰고 핸드폰 가게가 오픈하자마자 바로 갔다. 그러자 직원이 핸드폰 바꾸러 오셔서요. 갤럭시 새로 나왔는데 이걸로 바꾸세요. 저 믿고 바꾸세요. 우리가 전국 최저가예요. 저는 아이폰 보러 왔는데. 저 믿고 바꿔요. 아이폰은 사용하다 보면 불편해서 다시 바꾸는 사람들 많아요. 한국 사람이면 애국을 해야지. 크크크. 한 달 요금이 무제한 요금제 써도 5만 원도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 이걸로 합시다. 요금제는 6개월만 유지하면 돼요. 저 근데 왜 알부가 48개월인가요? 핸드폰 2년 쓰고 새로운 핸드폰으로 바꾸잖아요. 어차피 감가돼서 비싸게 못 파는데 반납 조건으로 사면 엄청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로 하는 거죠? 어떨결에 나는 48개월 부가 서비스 3개 반납 조건으로 월 5만 원으로 갤럭시 핸드폰 개통했다. 나 잘한 건 맞지? 난리난 SKT 유심 해킹 사고. 너네 요즘 난리난 SKT 유심 해킹 사고 알아? 이게 진짜 큰일인데. 난 휴대폰에 중요한 거 없어. 해킹 당해도 괜찮아. 하면 안 되는 게 유심 정보를 해킹해서 내 폰이랑 똑같이 생긴 복제폰을 무한 생성 가능하대. 그러므로 해커가 은행, 주식은 물론 너 명의로 대출까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유심 바꾸겠다고 사람들이 대리점에 많이 찾아가는데 대리점은 유심 재고가 없다고 유심 교체가 지연되고 있어.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기엔 무서우니 우선 한 가지 설정만 해봐. 패스 앱에 들어가서 보안 보호에 명예 도용 방지 가입 제한 설정에 전제 개통 제한 해놓으면 돼.
물론 이거 한다고 해킹 안 당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좋을 거야. 똥 참는 법 크크크. 내가 25년 살면서 급똥 마려울 때 참는 나만의 방법을 알려주겠다. 급똥이 마려울 때 머릿속이 하얗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라. 첫 번째, 마인드 컨트롤을 해라. 내가 너 따위한테 질 것 같아. 나는 대한민국 해병대 병청 290이기다. 네 주제 뭘 하겠다고.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한번 해봐라. 진짜 급똥을 잠깐 참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해도 안 된다면 두 번째 단계는 자주 오는 상황이니 아직은 괜찮다. 그냥 급똥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해라. 내가 진짜 미안해, 살려줘. 내가 화내서 미안해, 정신이 나갔었나봐. 앞으로 내가 너를 형으로 모실게. 뭐? 이래도 못 참겠다고? 이건 나도 3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방법인데 마지막 방법을 알려주겠다. 마지막, 네이버 지도에 화장실이라고 검색해라. 주변에 공중 화장실이 없다고? 신이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다. 주변에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화장실을 이용해라. 거기는 진짜 웬만하면 개방형 화장실이다. 거기도 없다고? 일진들 과자 뜯은 썰. 엄마가 요리하다 다시다가 없다고 마트 가서 사오라 했어. 내가 귀찮아서 투덜대니까 엄마가 내가 먹고 싶은 거 하나 사준다더라. 맘속으로 어린애도 아니고 그런 걸로 민심을 사냐 했는데 사지더라. 집 앞에 5분 거리 마트 갔는데 문 닫아 있었어. 똥 밟았네 하고 15분 정도 더 걸어서 큰 마트 가서 내 최애 과자랑 다시다 사고 집 가는데 갑자기 걷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집 가는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분명 내 손에 들려있던 내 최애 과자가 없어졌어. 그래서 주변 두리번 거리고 있었는데 내 옆에 일진처럼 보이는 애들이 내 최애 과자 먹고 있더라. 그거 보고 너무 짜증나서 그거 내 거잖아 빨리 줘 했는데 일진들이 지들끼리 웃으면서 한 움큼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더 줘 내 거잖아 빨리 줘 했어. 그러니까 일진들이 당황하면서 조금 더 주더라. 그때 딱 버스 와서 걔네 째려보면서 가는데 버스 정류장 의자에 내 최애 과자가 떡하니 있더라. 얘들아 미안해, 다음에 만나면 그 과자 2개 사줄게. 가방 검사하다 칼 나온 썰. 학교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민원 들어왔나봐. 학교에서 가방 검사를 했거든. 근데 반 친구가 자기 차례 되니까 엄청 초조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제가 화장실에서 담배 폈구나, 걸리면 어떻게 되려나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칼이 나온 거 커터 칼이나 플라스틱 칼도 아니고 진짜 주방칼. 그래서 애들은 물론이고 쌤도 당황해서 이게 뭐냐고 소리쳤는데 애가 볼이랑 귀가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쌤도 답답해져서 걔 몰아붙이면서 이게 뭐냐 제정신이냐 했는데 걔가 드디어 입을 땜. 이거 하면서 가방에 있는 걸 우르르 쏟아내는데 식빵, 땅콩버터, 사과가 나오더라. 알고 보니 야자 시간에 너무 배고파서 간식 만들어 먹으려고 칼 가지고 온 거래. 그러자 쌤도 당황해서 연신 사과하고 업무 있다며 도망가심. 학교 코다리 조림 썰. 우리 학교가 급식이 진짜 맛 없었는데 메뉴도 별로고 맛도 별로였음. 근데 그날 하필 코다리 조림이 나와서 친구들이랑 담 넘어서 학교 앞 중국집 갔어. 중국집에서 짜장면, 곱빼기 든든하게 먹고 다시 학교 들어오는데 체육쌤한테 딱 걸린 거. 하필 학교에서 무섭기로 소문난 쌤이었어서 우리 다 쫄아 있었는데 역시 엄청 소리 지르면서 화내시더라. 우리는 너무 무서워서 죄송하다고 계속 했는데 체육쌤이 갑자기 담배 얘기를 꺼내시는 거. 그래서 우리 다 당황하면서 담배 안 폈다고 짜장면 먹고 왔다 하니까 쌤도 당황하면서 사과하심. 알고 보니 우리가 담배 피고 온 줄 아셨어. 그 뒤로 코다리 조림 나올 때마다 체육쌤이 외출증 끊어주셔서 편하게 짜장면 먹고 옴. 너희들은 토토 절대 하지 마라. 내 친구 중에서 토토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가입만 하면 2만 포인트 준다고 하길래 궁금해서 한번 해봤음. 초심자의 행운인가? 10분도 안 돼서 10만 원을 만들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말처럼 10만 원을 바로 충전했다. 5분도 안 돼서 돈을 다 날렸다. 그러자 친구가 나한테 너가 구간을 볼 줄 몰라서 그러는 거야. 형이 보여줄게. 야, 10만 원은 골 수도 있어. 기다려봐. 금방 복구한다. 결국 친구는 주변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현금 서비스 받아서 다시 해보자 떠서 다시 갚으면 됐잖아. 야, 진짜 마지막으로 대출해보자. 아, 진짜 마지막이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야, 너 진짜 그만해. 이러다가 인생 망해. 이 이야기가 거짓말 같지? 실제 내 친구 이야기야. 너희들은 절대로 토토에 손도 대지 마. 아 맞다, 그 친구는 어떻게 됐냐고?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만나 결혼한 썰. 방학 때 봉사활동 점수를 얻으러 경기도 인근 유기견 보호센터로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내가 맡은 일은 강아지 목욕을 시키는 거였다. 나는 아직 초보라서 자주 봉사를 하러 온 선배랑 같이 목욕을 시켰다. 그런데 나를 도와주는 선배가 진짜 내 이상형인 거다. 긴 생머리 딱 달라붙는 옷, 고양이상 얼굴. 꿈에서만 보던 이상형이 내 앞에 나랑 같이 개를 목욕하고 있는 것이다. 강아지 목욕이 끝나고 집에 가려 했는데 센터장이 다음 봉사도 올 사람. 강아지 목욕 처음 해봤는데 정말 힘들었다. 그래서 이상형 본 걸로 만족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 여자도 손을 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도 불이 났게 손을 들었다.
오늘도 강아지 목욕 맡았다. 그런데 오늘도 그 이상형이랑 같이 하게 됐다. 목욕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이상형이랑 단둘이 있게 됐다. 남자는 자신감이라고 했던가? 봉사활동은 자주 오세요. 네, 강아지를 좋아해서 매주 와요. 몇 번 대화를 오고 가서 필살기를 썼다.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왜요? 사실 제 이상형이라서 또 보고 싶어서 오늘도 봉사하러 왔습니다. 저는 저랑 같이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이상형이에요. 저랑 매주 봉사활동 다닐래요? 그렇게 우리 둘은 사귀게 되었고 3년 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학교 일진 해결설. 우리 반에 일진들이 있었는데 대놓고 일진짓 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몰랐어. 나는 눈치가 좀 빠른 편이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나한테는 무슨 짓 안 해서 가만히 있었거든. 근데 어느 날 일진들이 나한테 쪽지로 친구야 빵 좀 사와도 돈은 나중에 줄게. 이러는 거야. 나는 무섭기도 하고 한 번 하고 안 하겠지 해서 그냥 사줬는데 몇 주 동안 그러길래 못 참겠어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이 한 번 더 쪽지 받으면 가방에 넣어두고 쉬는 시간에 화장하고 있으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지 하고 선생님 말씀대로 했는데 몇 교시 뒤 쉬는 시간에 선생님 와서 나 화장하는 거 보시고 화내시면서 소지품 검사를 한다는 거야. 우리 학교가 화장 금지거든. 그때 소지품 검사하다 일진들이 나한테 준 쪽지 나와서 선생님이 쓴 사람 나오라고 하면서 글씨체로 쪽지 주인 찾은 척하면서 일진들 끌고 가셨어. 10년 뒤에 복수한 썰. 10년 전에 윗집 9살짜리 애가 나 수능 전날 피아노 쳐대서 잠을 설쳤어. 심지어 내가 수능 전날이니 조금만 조용해달라고까지 말했었는데 윗집 애어머니가 우리 딸도 곧 피아노 대회인데요. 연습해야 돼서 안 될 것 같아요. 그쪽 수능은 내년도 있잖아요.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셨거든. 그 말 듣고 우리 엄마가 그 아주머니한테 한마디 하려다가 내가 말렸어. 그리고 10년 뒤 다행히 두 집 다 이사를 안 갔고 수능 전날 나는 부모님 집에 안 살지만 복수하려고 연차까지 내고 부모님 집에 달려왔어. 원래 똑같이 피아노로 복수하려 했는데 우리 집에 피아노가 없어서 아는 지인한테 어쿠스틱 기타 하나 빌려서 새벽 내내 기타 쳤거든. 그러니까 새벽에 윗집 아주머니가 소리 지르면서 우리 집 찾아왔길래 나도 내일 기타 대회 있다면서 돌려보냄. 전자레인지랑 사온 썰 푼다. 나나 진짜 이 얘기하면 다들 웃는데 나 전자레인지랑 사온 썰 있음. 그날 내가 떡볶이 데우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 왜냐면 돌리고 있는데 불이 안 들어옴. 그래서 멈췄지. 근데 갑자기 삐비릭 하면서 문이 저절로 열려. 그거 나도 안 여는데 왜 니가 열어? 레알 소름이 쫙. 내가 그걸 다시 닫고 돌리잖아. 또 열려. 그리고 음식 안 데워져 있음. 나 순간 이게 기계냐 귀신이냐 고민함. 그래서 진짜 혼잣말로 너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이랬거든. 그랬더니 진짜 웃긴 건 뭔지 알아? 내가 말한 다음부터 정상 작동한 기계각이 죽었나봐. 진짜야? 내 말 무시 못 하더라. 야 근데 진짜 나 혼자 살아서 그런지 요즘 전자레인지랑 대화도 좀 된다? 다음 주엔 에어프라이기랑 싸울 예정임. 기대해라. 스마트홈 스피커가 집주인을 사람 아닌 존재로 착각한 사건. 2023년 후반 한 미국 가정에서 아마존 알렉사 스마트 스피커를 사용하는 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어느 날 집 주인이 혼자 집에 있는데 스피커가 갑자기 말하기 시작했어. 안녕하세요. 방문자가 감지되었습니다.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 알립니다. 문제는 아무도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고 감지된 방문자는 집 주인 본인이었다는 점. 이 사람은 자신이 스피커에 등록한 사용자였고 얼굴 인식 기능도 켜져 있었는데 스피커가 갑자기 인식 오류를 일으켜 미인간 생명체가 진입했다는 메시지를 시스템에 출력한 거야. 그보다 더 기묘한 건 이후 며칠간 조명, 에어컨, 커튼 등이 누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밤마다 작동했고 보안 시스템까지 리셋된 사람은 집안에 있었지만 AI 시스템은 그를 등록되지 않은 존재로 간주하고 마치 집에 유령이 들어온 것처럼 반응한 거지. 이 사건은 이후 SNS에 간략히 공유됐고 일부 테크 커뮤니티에선 AI가 인간을 배제하는 시작이라며 논란이 되었지만 공식적으로는 버그로 처리됨. 그러나 전문가 몇몇은 스마트홈 AI가 데이터 패턴을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인간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위험 신호라고 경고했어. AI 면접관이 목소리 톤이 싫다며 지원자 탈락시킨 사건. 2024년 초 한국과 일본의 일부 대기업이 AI 기반 면접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어. 이 시스템은 지원자의 표정, 말투, 단어 선택, 감정 톤 등을 분석해 점수를 매기고 일정 점수 이하의 경우 기계적으로 탈락 처리함. 그런데 한 지원자가 이 시스템에 의해 탈락한 이유가 너무 어이없었어. AI 분석 결과에 적힌 한 줄 평가. 말투가 비협조적이고 감정이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음. 문제는 이 지원자는 말더듬이 증상이 있었고 평소보다 더 긴장한 상태였다는 점이었어. 그는 탈락 사유를 공개하며 장애와 감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AI는 차별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 이슈가 커지면서 AI 면접은 과연 공정한가? 라는 논란이 터졌지. 게다가 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한 다른 지원자는 목소리가 부드럽다는 이유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내부 고발도 나왔어. 결국 회사 측은 AI 점수만으로 평가하지 않겠다고 물러섰지만 AI의 감정을 판단하게 해도 되는가?
나는 윤리적 이슈가 떠올랐지. 해병대 택시 썰 1탄. 해병대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강남에서 서울지방병무청까지 카카오 택시를 불렀다. 택시기사님은 연세가 있으신 할아버지셨다. 올림픽대로를 지나가면서 기사님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병무청에는 무슨 일로 가세요? 해병대 신체 검사가 있어서 갑니다. 그러자 갑자기 친절하신 기사님이 돌변했다. 올림픽대로 운행 중에 갑자기 바지를 벗으시더니 나에게 내가 해병대 150등기야. 이 상처 보여? 월남전에서 총 맞아서 생긴 상처야. 그렇게 해병대 택시기사님의 열정적인 해병대 강의가 시작됐다. 30분쯤 지났을까? 병무청에 도착을 해서 계산하고 내리려고 하는데 기사님께서 그냥 가. 아저씨는 후배들한테 택시비 안 받는다. 너도 해병대 전역하면 똑같이 베풀어. 결국 기사님께서는 택시비를 안 받으시고 쿨하게 떠나셨다. 기사님의 버프인가 해병대 신체 검사를 받고 합격을 하게 됐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해병대 택시 썰 2탄. 회사에서 마지막 근무를 하고 팀원들이 나를 위해서 기념 술자리를 만들어줬다. 이날은 아직도 기억난다. 술을 5병 먹었는데 다음날이 입대라 그런지 술이 취하지 않았다. 해화역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고 있던 중 내일이 입대라서 그런지 한숨을 계속 쉬고 있었다. 그러자 택시기사님께서 나에게 손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그래서 나는 내일 입대한다고 말을 했다. 그러더니 기사님께서 이런 군대는 어디로 가세요? 그래서 나는 오늘 포항으로 간다고 했다. 그러자 기사님이 운행 중인 내비게이션을 종료하더니 핸드폰 배경사진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도 해병대 택시기사님이었다. 택시 타고 집 가는 20분 동안 열정적인 해병대 강의가 있었다. 해병대 창립연도 및 역사와 자기 군생활을 쉴 틈 없이 말씀하셨다. 집에 다 와서 계산하려고 했는데 기사님께서 그냥 가. 아저씨는 후배들한테 택시비 안 받는다. 결국 이번에도 해병대 선배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21년까지 클로하다가 옛날 그 손맛이 생각나서 복귀했다. 한 30분 게임했는데 내가 뽑은 기분 좋은 순간들을 보여주겠다. 첫 번째는 호그덱 쓸 때 통나무 예측 성공. 이거 성공했을 때 소름 좀 돋음은. 두 번째로는 감전 예측 성공. 아까 친구 때문에 화났었는데 클로 덕분에 가라앉았다. 클로 어서 복귀하자. 길에 떨어진 지갑 줍지 마라.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집 앞 골목길에 지갑이 떨어져 있길래 주인을 찾아주려고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로 가려고 했다. 지갑을 주우려는 순간 어떤 여자가 학생 이거 제 지갑이에요. 찾아줘서 고마워요. 지갑을 돌려주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아까 그 여자가 나에게 학생 잠깐 멈춰봐. 지갑에서 5만 원이 사라졌어. 그래서 나는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라고 했더니 학생이 지갑에서 5만 원을 가져갔나 보진. 경찰에 당장 신고하기 전에 내 5만 원 내놔. 나는 너무 억울해서 주위의 CCTV를 찾아봤는데 운이 좋게도 CCTV가 있었다. 다행히 그 여자는 CCTV가 없는 줄 아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했다. 그러자 바로 신고하더라고.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내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내 소지품을 다 공개했다. 그리고 골목길에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그 여자는 당황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아이고 내가 착각을 했네. 학생 미안해요. 그러고 빤스런을 했다. 골목길에 CCTV가 없었다면 아마 나는 점유의 탈무행령죄로 합의를 했을 것이다. 너희들도 길에 지갑 떨어져 있다면 줍지 말고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걸 추천한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조사받았다. 나는 20대 초반 고졸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알바를 시작했는데 한 달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해서 겨우 200만 원을 벌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일을 하니까 몸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단. 그래서 다른 일을 구하려고 알바 천국을 찾아봤는데 하루에 20만 원을 주는 꿀 알바를 찾았다. 업무는 단순해 보였다. 고객님을 만나서 현금을 받고 받은 현금을 근처 ATM 가서 송금해주는 일이다. 바로 면접을 신청했는데 오늘부터 바로 근무 가능하냐는 답변이 왔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가능하다고 했다. 1시간쯤 지났나 첫 업무가 들어왔다. 강남역 3번 출구에서 한 여성분을 만나서 현금을 받고 송금하라는 지시였다. 저 앞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상착의의 여성분이 걸어오셨다. 돈을 받고 은행으로 가려는 순간 갑자기 경찰이 나를 붙잡더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체포한다고 하는 것이다. 경찰서를 가서 내 상황을 사실대로 말했다. 그러자 경찰관이 처벌은 피해가기 어렵다고 말을 했다. 결국 나는 집행유예 6개월을 받았다. 너희들도 고수익 갈바라면 무조건 믿지 말고 꼭 한 번은 잘 생각해야 해. 너희는 보험 사기 절대 하지 마라. 아는 선배 중에 배달하는 형이 있었는데 요 며칠 한숨만 계속 쉬더라고. 형 요즘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요즘 콜이 없어서 힘들다. 형이 부탁 하나만 해도 되냐? 뭐 별거 아니고 형이 신호주면 넌 넘어지기만 하면 되거든. 그리고 병원 가서 며칠 누워있으면 되는 거야. 형이랑 한비그는 5대5 하자. 넌 3일 구호했고 30만 원 버는 거야. 형이 계속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딱 한 번만 하기로 했다. 내가 골목길을 지나가면 형이 오토바이로 나를 가볍게 치는 작전이었다. 그런데 분명 가볍게 친다고 했는데 세게 나를 치고 갔다. 넘어지면서 진짜로 뼈가 부러졌다. 그러자 형이 나에게 하는 말이 뼈는 부러져야 합리금을 많이 받지. 어쨌든 형이 알려준 보험사 번호로 전화를 해서 사건을 접수시켰다. 그렇게 결국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게 됐다. 수술이 끝나고 그 다음날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다. 김댕김씨 보험 사기 관련으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했습니다. 저희가 인근 CCTV를 찾아봤는데 가해자 김댕댕씨랑 염습하는 거 다 녹화됐습니다. 결국 나는 다리도 부러지고 형이랑 나랑 보험 사기로 형사 입건됐다. 타마무 쇼핑몰 속 유골 사건. 일본 오카야마현의 한 중소도시 타마무시에 있는 낡은 쇼핑몰이 있었어. 이 쇼핑몰은 90년대까진 번성했지만 점점 사람이 줄어들면서 폐점 위기에 처해 있었지. 어느 날 쇼핑몰 측은 건물의 재개발을 위해 대대적인 내부 철거 작업을 시작해. 그런데 철거 도중 폐점된 오래된 가게 뒤쪽 벽을 뜯자 거기서 인간의 유골이 발견돼. 그 유골은 의자에 앉은 채로 콘크리트 벽에 둘러싸인 공간 안에 있었고 주변엔 낡은 도시락 용기, 신문지, 그리고 녹슨 라디오가 있었어.
경찰 조사 결과 그 공간은 비상용 창고 공간이었지만 철거되기 전엔 입구가 막혀있었고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던 구조였다고 해. 신원 확인 결과 유골은 1984년에 실종 신고된 쇼핑몰 직원이었어. 그는 당시 점심시간에 잠깐 다녀오겠다며 나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고 회사 측은 단순 가출로 처리했지. 그런데 유골이 발견된 곳은 그가 일하던 매장 바로 뒤벽 아니었어. 도대체 누가, 왜, 어떻게 그를 거기 가둬버린 걸까? 더 이상한 건 실종된 이후 약 6개월간 누군가 그의 이름으로 월급을 수령하고 있었다는 점.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우리 아기는 응급실에서 4시간을 기다리다 떠났습니다. 글을 쓴 이는 평범한 농촌 아버지. 생후 10개월 된 딸이 갑작스럽게 고열과 경련을 일으켜 근처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가 없어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병원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일주일에 2번만 근무한다며 인근 대도시로 이송할 것을 권유했다. 문제는 이송 중에 벌어졌다. 119 구급차는 가장 가까운 대형 병원까지 1시간 20분이 걸렸고 그마저도 당직 소아과 전문의 부재로 대기 상태. 결국 아이는 병원 침상에서 4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사망. 왜 이렇게 됐는가? 1. 의대 정원 제한 공급 부족. 20년 넘게 동결되던 의대 정원이 이제야 늘어나고 있지만 효과는 아직 이미 수도권 쏠림이 심각함. 2. 기피과 쏠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는 과도한 업무량과 소송 위험, 낮은 수익성으로 지원자 급감. 의사들조차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함. 3. 지역 격차. 지방 근무는 인프라 부족, 가족 문제, 커리어 단절 등의 이유로 기피 대상 병원들이 수억 원을 제시해도 사는 게 힘들다며 정착 거부. 버스 비매너 아줌마 참 교육설. 퇴근을 하고 집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갔다. 그런데 오늘따라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한 5분쯤 기다렸나? 버스가 왔고 버스에 탑승했다. 오늘 계속 서서 일해서 그런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자리를 찾아봤다. 근데 저기에 자리가 있는 것이다. 옆자리가 비어있어서 나는 앉으려고 자리에 좀 앉을게요라고 말을 했다. 그런데 아줌마가 나에게 하는 말이 다른 자리 앉으면 안 될까? 나는 옆에 누가 있으면 답답해서 불편해. 저기 뒤에 자리 있네. 난 어이가 없어서 아줌마에게 한마디 했다. 아줌마 자리 전세 내셨어요? 그럴 거면 대중교통 타지 말고 택시를 타세요. 결국 아줌마는 옆자리를 내주셨고 버스를 내릴 때까지 계속 혼자 궁시렁거렸다. 제발 아줌마님들 버스 타면 제발 안쪽에 앉으세요. 내 친구는 면요리를 환장한다. 내 친구 중에 면요리에 환장하는 친구가 있어서 제보를 함. 이 친구랑 나랑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동창인데 식습관이 정말 특이하다. 학교 다닐 때는 매주 수요일날 스파게티만 나오면 식판에 가득 면을 담아서 먹었다. 학생 때는 스파게티를 좋아하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 친구랑 같은 기숙사를 사용하게 됐다. 이 친구는 아침마다 하는 루틴이 있다. 그건 바로 아침에 라면을 끓여 먹는 것이다. 평일에는 국물라면을 먹고 주말에는 비빔라면을 먹는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서 점심시간이 되면 꼭 근처 중국집에 간다. 월수금은 짜장면을 먹고 화목은 짬뽕을 먹는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PC방을 가서 게임을 하는데 PC방에서도 면사랑은 계속된다. 친구는 자리에 앉자마자 꼭 짜게치를 시켜서 먹는다. 결국 PC방은 짜게치 냄새로 진동이 되어서 여기저기에서 짜게치를 주문하게 된다. 나는 이 친구가 면에 집착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면 일을 고민하다 결국 물어봤다. 근데 친구가 하는 말이 소름이었다. 재밌잖아. 당근마켓 에어팟 도둑 참교육. 쉬는 날에 PC방을 갔다가 게임 로딩 중에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자리에 있던 내 에어팟이 사라졌다. 내 자리는 CCTV 사각지대라서 범인을 찾을 수 없었다. 범인으로 보이는 중딩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증거가 없어서 말할 명분이 없었다. 그렇게 아쉬운 마음으로 PC방을 나왔다. 에어팟을 새로 사기에는 부담이 돼서 당근마켓을 들어가기로 했다. 근데 내가 쓰는 에어팟 케이스랑 똑같은 에어팟이 당근마켓에 올라온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바로 판매자한테 연락을 했다. 근데 내 촉은 틀리지 않았다. PC방 옆자리에 있던 중딩들이었다. 나는 급한 마음에 당장 오늘 거래하기로 했고 PC방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크크크크크. 나는 들키지 않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었고 모자를 쓰고 왔다. 그리고 그 중딩이 PC방 입구로 나왔다. 친구야, 경찰서 갈래? 합의할래? 네? 무슨 말이세요? 그거 내 에어팟이거든. 잘 봐. 형 죄송해요. 사실 돈이 없어서 형이 화장실 간 사이에 에어팟을 훔쳤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는 한마디 했다. 알바노, 경찰서 가기 싫으면 합리금 10만원 당장 내놔라. 무한리필 가게에서 쫓겨났다. 우리 집 근처에 소고기 무한 리필집이 생겨서 오랜만에 소고기도 먹을 겸 친구랑 같이 가게를 갔다. 우리 둘 다 마른 체형인 평범한 남자들이다. 하지만 친구랑 나랑은 씨름 선수도 이길 만큼 많이 먹을 수 있는 특이 체질이 있다. 우리는 자리에 앉자마자 고기 5접시를 가져왔다. 그리고 미친듯이 먹기 시작했다. 한 10접시를 먹으니 사장님이 와서 슬슬 눈치를 주기 시작했다. 손님들 음료수는 안 드세요? 고기만 먹으면 목 막히실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손님들 라면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는데 라면이랑 먹어보세요. 네, 괜찮아요. 그때부터 사장님이 우리 테이블만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우리는 2시간 동안 소고기 30접시를 먹었다.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를 갔는데 사장이 우리에게 말을 걸었다. 음료수도 안 시키고 공기밥도 안 드시고 찌개도 안 드시고 고기로만 배 채우면 우리는 남는 게 없습니다. 손님들 진짜 그러던 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냐? 요즘 폰 미친 이수지 근황 크크 니네 유행하는 대치동맘 영상은 다 알지? 이게 지금 시한폭탄 같은 존재임. 자꾸 유행 없애자마자 뭘 또 들고 와서 대치동맘들 몇 달째 비상 유행 없애버린 아이템 소개시켜줄 테니 한보자. 먼저
드디어 그 유명한 몽클레어다. 몽클레어 비싸기로 유명한데 다들 당근에 냅다 파는 중. 그 다음은 밍크베스트다. 솔직히 도치맘들 몽클 다 처분하고 부랴부랴 밍크 입고 다녔는데 이수지가 냅다 종결시켜버림. 또 넘어가보자면 고야드 가방이다. 이것도 졸부템이기도 한데 이수지 바로 캐치해서 박살내버림. 디자인만 봐도 일단 대치동 냄새 풀풀남. 요즘 대치동 유행 계속 박살내주고 있는 수지자. 안 좋은 시선도 있지만 유머로는 최고다. 슈블리맘도 엄청 유행인 부캐인데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자. 수지자 화이팅. 당근마켓 삼겹살 빌런 썰. 내가 이사 준비하면서 전자레인지 하나 당근에 올렸거든. 좀 오래 썼지만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거라 1만원에 싸게 올렸지. 올리자마자 채팅이 와장창 오는 거야. 그중에 제일 먼저 연락 본 사람이랑 거래 약속을 잡았어. 다음날 약속 시간보다 15분쯤 늦게 한 아저씨가 헐레벌떡 오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어. 이거 삼겹살 구워도 돼요? 어이없어서 전자레인지로요. 했더니 예전에 고기 돌렸다가 겁만 타고 속은 생고기였던 트라우마 얘기하시더니 진짜 삼겹살 한 줄을 꺼냄. 거기다 접시, 랩, 쌈장까지 완벽한 세팅.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 돌리더니 기름 튀고 냄새 솔솔 반쯤 익은 고기 보면서 한마디. 살짝 약하네. 5,000원이면 살게요. 참고 있다가 그냥 안 팔게요 하고 말았음. 지하철 인싸된 썰. 오늘 업무 본다고 잠깐 나왔는데 택시 타고 가기엔 거리가 꽤 돼서 지하철 탔어. 근데 그날 딱 목감기 걸렸어서 보온병에 따뜻한 보리차 챙겨갔었거든. 지하철에서 목이 좀 따끔따끔 거리길래 보온병 꺼내서 보리차 마시려 했는데 이게 웬걸 보온병이 안 열리는 거야. 근데 내가 나름 주변에서 힘세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서 자존심 때문에 온 힘을 다해 열었거든. 근데도 안 열리는 거야. 너무 힘줬는지 힘들어서 해객되고 있었는데 옆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께서 본인이 열어보겠다고 보온병을 줘보라 하셨어. 나는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래도 열리면 개꿀이니까 할머니께 보온병을 건네줬어. 그리고 할머니께서도 인상을 찌푸리시면서 여시는데 안 열렸나봐. 그러더니 할머니께서 옆에 앉아 계시던 남자분한테 이거 좀 열어달라 하고 그분도 온 힘을 다해 여시다가 안 열려서 또 옆에 계시던 분한테 주시고 몇 명을 더 거치다 어떤 분이 실수로 내 보온병 떨어뜨리셨는데 그때 열리더라. 결혼식 축가 노쇼 당했다. 우리 부부는 결혼식 축가를 지인이 아닌 업체에 맡기기로 해서 업체를 알아보던 중 괜찮은 업체가 있어서 연락을 했다. 예약금 50%는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결혼식 후에 결제를 하는 거였다. 와이프랑 결혼식 당일날 아침부터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업체에서 연락이 왔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축가 불러주신 분이 부모님이 위독하다고 하셔서 급하게 지방을 내려가야 한다고 해서 오늘 축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예약금은 바로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엥? 결혼식 당일날 노쇼 통보? 난 설마 축가가 노쇼를 할 줄은 몰랐다. 짜증나는 마음을 꾹 참고 업체에 말을 했다. 사장님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이렇게 노쇼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대책이라도 주셔야지. 이렇게 취소 통보하시면 저희 결혼식은 어떻게 합니까? 고객님 정말 죄송하지만 당일날 축가 불러주실 분을 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부부는 축가가 없이 결혼식을 진행했다. 하객들에게 나눠주는 식순지도 결국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다 버렸다. 진짜 노쇼하는 놈들 천벌 받았으면 좋겠다. 너네는 거울 중고로 절대 사지 마. 중고 어플에서 고풍스러운 전신 거울을 3만원에 발견했어. 나무 프레임의 빈티지한 분위기가 딱 마음에 들어서 바로 연락해서 거래하러 갔지. 판매자는 외곽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고 중년의 조용한 여성이 문을 열어줬어. 거실 한켠에 거울이 걸려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멋져서 바로 살 마음이 생겼지. 그런데 여자가 말하더라. 어머니가 쓰시던 거울이에요. 돌아가신 후엔 좀 불길해서 안 봐요. 기분이 묘했지만 예뻐서 그냥 들고 왔어. 그날 밤부터 뭔가 이상했어. 움직이지 않아도 거울에서 삐걱하는 소리가 났고 거울 속 내 모습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 늦게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지. 셋째 날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왔어. 거울 앞을 지나던 친구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말하더라. 야, 너 방금 거울 뒤에 여자 지나간 거 못 봤어? 그 말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그날 밤 천으로 거울을 덮고 다음날 바로 폐기장에 내다 버렸지. 지금은 거울도 없고 아무 일도 없어. 그런데 가끔 밤에 창문을 보다 보면 내 반사가 나보다 살짝 늦게 웃는 느낌이 들어. 대표적인 한국 미신들. 1. 밤에 손톱을 깎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밤에 손톱을 깎으면 도깨비나 귀신이 그 손톱을 가져가 나쁜 일을 만든다는 믿음이 있었어. 예전엔 조명이 없어서 위험하다는 실용적인 이유도 있었지. 2. 숫자 4는 불길하다. 4는 한자 발음으로 사, 죽을 사와 같아서 엘리베이터에서도 F4 나울로 대체되곤 해. 3. 꿈에서 돼지를 보면 재물운이 들어온다. 돼지는 부와 번영의 상징이야.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사는 사람도 많지. 4. 시험 전날 미역국을 먹으면 미끄러진다. 미역이 미끌미끌하다는 이유로 시험 당일에 먹으면 시험에 미끄러진다고 해서 꺼려. 5. 귀신이 문턱에 산다. 그래서 문턱을 밟거나 그 위에 앉는 건 예의 없고 불경하다고 여겨. 6. 사진 3장을 함께 찍으면 가운데 사람이 먼저 죽는다. 근거는 없지만 예전엔 종종 중간 사람이 단명할 수 있다는 미신이 있었어.
7. 젓가락을 밥에 꽂아 놓으면 안 된다. 제사 때 밥에 젓가락을 꽂는 풍습에서 유래했어. 평소에 그렇게 하면 죽은 사람에게 제사 지내는 것과 같다고 해서 불길하다고 여겨. 고깃집 꿀팁 총정리. 1. 고기 굽는 순서가 맛을 좌우한다. 돼지고기는 항정살, 가브리살, 목살, 삼겹살 순서로, 소고기는 살치살, 갈비살 같은 기름기 적은 부위부터 마지막에 차돌박이. 기름진 걸 먼저 굽고 나면 다음 고기 맛이 죽어버림. 2. 불판 교체 타이밍은 삼겹살 두 번째 판. 첫 판은 괜찮은데 두 번째부터 타는 자국 생김. 기름기 돌기 전 올고기 색이 탁해지기 전 교체 요청하는 게 베스트. 불판 한 번만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정중히 말하면 대부분 바로 해줘. 3. 배 터지게 먹고 싶을 땐 특수부위 노리지 말기. 항정살, 가브리살은 양 적음. 같은 가격이면 목살, 올삼겹살이 훨씬 양 많고 포만감 있음. 특수부위는 2차 느낌으로 가볍게 먹는 게 낫다. 4. 고깃집 플러스 된장찌개는 밥보다 면살이 넣는 게 핵꿀. 찌개 국물 맛있을 때 라면살이 오우동살이 추가 가능 여부 확인해봐. 요즘은 직접 안 적어놔도 면살이 추가되나요? 하면 주는데 많음. 5. 고기 구워주는 지 빅고르 가성비보다 감성. 인스타 감성 가득한 고깃집은 비싼 대신 고기 질 플러스 서비스는 좋음. 반대로 직접 구워야 하는 데가 진짜 가성비 맛집인 경우 많음. 너네는 거울 중고로 절대 사지 마. 중고 어플에서 고풍스러운 전신 거울을 3만원에 발견했어. 나무 프레임의 빈티지한 분위기가 딱 마음에 들어서 바로 연락해서 거래하러 갔지. 판매자는 외곽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고 중년의 조용한 여성이 문을 열어줬어. 거실 한켠에 거울이 걸려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멋져서 바로 살 마음이 생겼지. 그런데 여자가 말하더라. 어머니가 쓰시던 거울이에요. 돌아가신 후엔 좀 불길해서 안 봐요. 기분이 묘했지만 예뻐서 그냥 들고 왔어. 그날 밤부터 뭔가 이상했어. 움직이지 않아도 거울에서 삐걱하는 소리가 났고 거울 속 내 모습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 늦게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지. 셋째 날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왔어. 거울 앞을 지나던 친구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말하더라. 야, 너 방금 거울 뒤에 여자 지나간 거 못 봤어? 그 말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그날 밤 천으로 거울을 덮고 다음날 바로 폐기장에 내다 버렸지. 지금은 거울도 없고 아무 일도 없어. 그런데 가끔 밤에 창문을 보다 보면 내 반사가 나보다 살짝 늦게 웃는 느낌이 들어. 수세미 하나 사러 갔다가 5만원 쓴 썰. 그날은 정말 단순했어. 집에서 엄마가 수세미 떨어졌으니까 하나만 사와 하시길래 오케이 다이소 금방 갔다 올게 하고 집 앞 다이소로 향했지. 근데 문 딱 열자마자 수세미보다 더 나를 부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고무장갑 색이 예뻐. SNS 감성 딱 그거야. 그 옆에 있는 수납함도 요즘 내 책상 위에 딱 필요했던 스타일. 향초는 또 왜 그렇게 귀엽고 싼지. 이거 다 합쳐도 10,000원 안 넘겠지 하고 그냥 쓸어 담았어. 결제할 땐 뭔가 이상하긴 했어. 직원분이 물건을 하나 둘 찍을수록 내 심박수도 같이 올라가더라. 총 47,300원입니다. 그 순간 멍해졌어. 내가 뭘 산 거지? 설마 향초 하나에 20,000원이야? 하고 봉투 열어봤는데 수세미가 없음. 엄마 심부름이었던 그 핵심 물건을 안 산 거야. 이걸 어쩌지 싶다가 결국 다음날 또 다이소 갔다. 그리고 또 30,000원 썼지 뭐야? 결론 다이소는 돈을 쓰러 가는 곳이 아니라 내 통장을 시험하는 공간이다. 엄마가 폰 검사했는데 개망했다. 그날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왔는데 갑자기 엄마가 휴대폰 좀 줘봐 이러는 거야. 아니 무섭게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급하게 검색 기록이랑 앨범 지우고 딱 폰 줬단 말이야. 엄마가 조용히 보다 말고 정적응. 난 이미 식은땀 줄줄 흘리는 중. 근데 엄마가 한숨 쉬더니 너 이거 밤마다 듣는 거냐? 봤더니 수박 자르는 소리와 ASMR 게다가 이어서 자동 재생된 게 참외 씻는 소리, 오이 써는 소리, 깻잎 자르는 소리. 엄마가 말없이 폰 내려놓고 나 한참 보더니 이 인생이 그렇게 외롭냐. 내가 괜히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아서 더 웃긴. 그날 이후로 과일 먹을 때 아무도 말 안 함. 정적어 SMR로 진행됨. 그리고 엄마가 다음날에 과일 한 박스 사옴. 불쌍한 아들 과일도 못 먹는 줄 아나봄. 난 그저 소리가 좋았을 악질 폰팔이 참교육설. 퇴근하고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실수로 핸드폰을 놓쳤다. 그런데 하필이면 내 핸드폰이 지하철 틈 사이에 빠진 것이다. 눈물을 머금고 결국 핸드폰을 바꾸기로 했다. 항상 갤럭시 폰만 쓰면 폰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폰으로 바꾸기로 했다. 회사에 연차를 쓰고 핸드폰 가게가 오픈하자마자 바로 갔다. 그러자 직원이 핸드폰 바꾸러 오셔서요. 갤럭시 새로 나왔는데 이걸로 바꾸세요. 저 믿고 바꾸세요. 우리가 전국 최저가예요. 저는 아이폰 보러 왔는데 저 믿고 바꿔요. 아이폰은 사용하다 보면 불편해서 다시 바꾸는 사람들 많아요. 한국 사람이면 애국을 해야지. 크크크.
한 달 요금이 무제한 요금제 써도 5만 원도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 이걸로 합시다. 요금제는 6개월만 유지하면 돼요. 저 근데 외할부가 48개월인가요? 핸드폰 2년 쓰고 새로운 핸드폰으로 바꾸잖아요. 어차피 감가돼서 비싸게 못 파는데 반납 조건으로 사면 엄청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로 하는 거죠? 어떨결에 나는 48개월 부가 서비스 3개 반납 조건으로 월 5만 원으로 갤럭시 핸드폰 개통했다. 나 잘한 건 맞지? 복도에서 리코더 분썰. 그날은 진짜 평범한 월요일이었. 친구랑 카톡하면서 복도를 지나가는데 어떤 애가 리코더를 수직으로 들고 있었음. 근데 그걸 못 보고 이마로 리코더 끝부분을 꽝 하고 박음. 아니 근데 부딪히자마자 그 애가 주춤하면서 복도에 리코더 삑 하는 소리가 개크게 울린 거임. 옆반 애들도 다 나와서 확인함. 진짜 개어이 없었.